말도 마. 우리 집 종년. 오늘 생일이라고 아주 유세야. 하여튼 돈도 못 버는 게 집만 돼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선 복도 끝 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그 목소리는 분명 내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라며 내 손을 잡던 그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 녀석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웃고 있는데 내 귓가에는 오직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말만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소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내 70번째 생일날은 더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따스했고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낡은 장롱의 자개 무늬를 비추며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몸을 일으키니 밖에서부터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내 생일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겨우 펴고 거실로 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진우 녀석이 서툰 솜씨로 상을 차리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은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고 예쁘던지 나는 밤새 쑤시던 허리 통증도 잊을 만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살갑게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솜씨 좀 부렸어요. 맛 좀 보세요. 그 말에 진우는 에이, 자기가 다 했으면서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우가 끓인 미역국과 미영이가 만들었다는 잡채, 갈비찜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홀로 진우를 키우느라 내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는데 70평생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는구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좋은 날에.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다. 너무 고마워서 라고 말했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진우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는 돈이 아까워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에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저렇게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나를 챙겨주니 이만하면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미영이가 수줍게 내민 것은 고운색의 스카프와 원피스였습니다.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오늘 이거 입고 사진 예쁘게 찍어요, 우리. 나는 차마 만져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내 평생에 저렇게 고운 옷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만져보면 다를세라 바라만 봐도 황송해서 나는 그저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나를 보며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국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자식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미역국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뜨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손주 녀석까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집안이 더욱 북적였습니다. 6살 배기 손주는 제 용돈을 모아 샀다며 꼬깃꼬깃한 편지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내 품에 안기는 손주를 끌어안자 세상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네. 할머니한테 뽀뽀해 드려야지. 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나는 손주와 함께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걷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선물이 뭐냐고? 백화점에서 제일 싼 스카프 하나 사줬지. 원피스? 무슨 원피스야?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거야. 그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저 할망구가 뭘 알겠어.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 진짜 답답하지 않냐?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종년. 그래, 종년이라 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짐. 그것이 바로 나 박영순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가 있는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종년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친절과 웃음이, 그 따뜻한 미역국과 고운 저고리가 한순간에 역겨운 위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어휴, 말도 마라. 오늘 들어간 돈만 해도 얼만 줄 알아? 차라리 그 돈으로 내 가방이나 하나 살걸. 진우 씨는 또 착해 빠져가지고 옆에서 내가 말려도 소용없어. 내가 이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지.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악질이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복도를 되돌아 나오는 몇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와 손주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느새 통화를 끊고 나와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네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이상 예전처럼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뛰었더니 숨이 차서 그런다.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영이는 다시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와 내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천천히 다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어깨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뱀이 내 몸을 칭칭 감는 것처럼 섬뜩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행복에 겨워 눈물 찢던 아침부터 지옥으로 떨어졌던 저녁까지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잔인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도 관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대 소품처럼 이용당한 어릿광대, 아니 며느리의 말처럼 한낱 종년에 불과했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젊음, 내 건강,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우고 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종년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70평생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요? 내 인생은 이토록 허망하고 초라한 것이었을까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칠순 생일날의 밤, 나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종년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독충처럼 맴돌며 잠을 앗아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어슴푸레한 빛이 창문을 적실 때까지 나는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친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내 눈에 비친 풍경은 모든 색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보낸 이 집이 내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감옥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진우는 어젯밤 내가 먼저 자리에 든 것을 피곤해서라고만 생각하는지 어머니, 어젠 푹 주무셨어요? 라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밥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며 어머니, 기운 없으신데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미역국이었지만 입안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종이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출근하고 집에는 미영이와 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구두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멀어지자마자 미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지며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게 보이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권태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과일이라도 깎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 등 뒤로 미영이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누구는 참 편하게 사네. 과도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사과 껍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경멸과 조소가 이제는 대놓고 내 면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종년이고 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내 침묵이 그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끔찍한 말이 터져 나올지 나 자신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우나 손주가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행세를 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나를 벌레 보다 쳐다보며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약을 챙겨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는 내 옆에 슬쩍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이 너무 많으시네요. 맨날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 말에는 가시돋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다 두셨어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어머닌 이제 정신도 없으시니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왔구나. 결국 이것이었구나. 나는 혈압약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고운 원피스도 따뜻한 미역국도 그 모든 위선의 끝은 결국 내 재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 내 앞으로 남겨준 이 아파트와 시장에서 악착같이 벌어모은 내 쌈짓돈. 그것이 저 아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미영이는 황급히 웃으며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주 주말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탕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는 내내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사람. 평생 나 하나 자식 하나만 알고 살았던 사람.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꼴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끓어오르는 설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영이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엌으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어휴, 냄새. 아침부터 무슨 기름 냄새예요. 라며 코를 막는 며느리의 모습에 나는 끓어오르던 분노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런 아이에게 서름을 토로한들 무엇하리. 분노한들 무엇하리. 제사상을 다 차리고 진우와 손주까지 모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이 피땀 흘려 지킨 이 가정을 저 아이가 망가뜨리려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속으로 남편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의 서글픈 연극이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음복을 할 때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혈압약 대신 소화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내 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일부러 더 떨며 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입에 털어 넣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소화제잖아요. 미영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내 손을 쳐냈습니다. 약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놀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이게 혈압약이 아니라고?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네. 정신 좀 차리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숨겨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와 만족감을. 옳거니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그녀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세요라며 내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나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처절하고도 위험한 연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척했고 진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렀으며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내 실수가 잦아질수록 더욱 살갑게 나를 챙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즐기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아내 박영수는 잠시 죽기로 했어요. 대신 정신 나간 늙은이로 살아야겠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이 가정을,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칠순 생일날 밤 내 마음속에서 부서져 내렸던 것은 자존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저 교활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당신이 남겨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리라. 나의 이 서글픈 연극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내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미영 앞에서 연기하는 정신 나간 늙은이의 삶과 모두가 잠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칼을 가는 박영순의 삶으로 말입니다. 낮에는 일부러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미영이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나를 대하는 것이 아주 쉬워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셔야죠. 이것도 잊어버리셨네. 라며 마치 아이를 다루듯 숟가락을 쥐어주기도 했고, 내가 아끼는 찻잔을 깨뜨리고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라며 내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져야만 그 아이의 탐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아들 진우는 그런 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미영이의 원래 연세 드시면 다 저래요. 병원에 모시고 가도 뾰족한 수 없어요. 라는 말에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방관. 그것은 침묵보다 더한 비수였습니다. 아들의 외면은 내 가슴에 또 하나의 구멍을 냈지만 나는 아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먼지 쌓인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음침하게 저긴 왜 들어가세요? 라며 불평했지만 나는 당신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치매 노인네에 변덕이려니 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책상에 앉자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만년필,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지니고 다니던 낡은 손지갑.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지갑을 열었습니다. 달고 다른 가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내가 진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사진을 쓰다듬던 내 손끝에 빳빳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조금 두꺼운 재질의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최민준 변호사, 남편의 대학 후배이자 남편이 입버릇처럼 저놈은 믿을 만한 놈이라고 칭찬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사모님 힘내십시오.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에서도 나를 돕기 위해 이 명함을 남겨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명함을 심장이 터질 것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제는 연락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는 며칠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이때다 싶어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저 최민준 변호사님 계십니까?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민준입니다. 누구시죠? 저 박영순입니다. 이정환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별일 없으신 거죠?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잠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언제든 편한 시간에 오십시오. 나는 다음 날 오전에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잡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명함은 다시 손지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영이에게 경로당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미영이는 정신도 없는 사람이 어딜 쏘다니려고 길이나 잃어버리지 마세요라며 혀를 찼지만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나를 입구까지 마중 나와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그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칠순 생일날 있었던 일부터 미영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선배님이 아시면 하늘에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그의 위로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제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재산을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탁입니다. 사모님의 모든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오직 사모님의 뜻에 따라서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건 마치 사모님의 재산을 아무도 열 수 없는 강철 금고에 넣어두고 그 열쇠는 사모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탁?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그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아무도 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까? 네, 사모님.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모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굳은 결심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저 아이의 탐욕으로부터 제 인생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최 변호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선배님께 진 빚을 이제야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모님의 창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울기만 하는 가련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이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 손 안에는 작고 차가운 기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쥐어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 이것이 사모님의 귀와 기억이 되어줄 겁니다. 저들의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담으십시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내 심장 같았습니다. 뜨거운 분노와 서러움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심장. 나는 그 작은 기계를 낡은 손수건에 싸서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뒤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나의 연극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실감나게 변해갔습니다. 나는 이제 집안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멀쩡한 화초에 물을 주겠다며 빈 주전자를 들고 서성였습니다. 한 번은 미영이가 아끼는 하얀색 블라우스에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어머, 이게 왜 여기에 묻었을까? 이상하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나를 보며 체념한 듯 혀를 찼습니다. 아휴, 내가 저 정신 나간 할망구를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어.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나는 더욱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희죽 웃어 보였습니다. 내 웃음이 그녀의 경계를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보일수록 그녀의 영혼은 탐욕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작은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미영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어.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진다니까.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기의 작은 램프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고? 맞지. 이제 내 세상이 오는 거지. 안 그래도 오늘 은행 가서 알아봤잖아. 상속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심장이 쿵, 쿵, 쿵 울렸습니다. 드디어 저 아이의 추악한 속내가 이 작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이 집 말이야?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그 할망구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푼돈 번 거 내가 아니면 누가 제대로 쓰겠어? 이 집 팔고 대출 좀 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가게나 하나 차릴까봐. 진우 씨 월급만 보고 어떻게 살아? 안 그래?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가게를 차리기 위한 미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저 아이의 탐욕 아래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주 살갑게 잘하고 있거든. 정신 나간 사람 구슬리는 거 일도 아니더라. 치매 걸린 종년한테 뭘 바라겠어. 그냥 좀 잘해주는 척하면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아주 가소로워 죽겠다니까. 이제 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시간 문제지.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귀가 아닌 뼛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손안의 차가운 기계 역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미영이가 자리를 뜰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나는 녹음기의 버튼을 껐습니다. 손수건에 녹음기를 다시 싸는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그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녹음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미영이가 집에서 통화할 때마다 혹은 내게 와서 교활한 말로 재산을 떠볼 때마다 몰래 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미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아내이자 효부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나의 멍한 얼굴과 미영이의 지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엄마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라며 미영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의 눈과 귀가 저 교활한 여우의 연기에 완전히 멀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내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후에야 내 방으로 돌아와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내 귀로 미영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종년 돈 못 버는 할망구, 치매 걸린 짐 덩어리 나를 향한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내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끝없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싸워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끄고 차가운 기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저 아이의 추악한 진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내 아들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아이의 가면을 벗겨버릴 나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나는 이 무기를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야만 했습니다. 저 아이의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담아내 다시는 그 누구도 나를, 내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끝은 결코 비극이 아닐 것이라고. 며느리 김미영이 부쩍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던 아이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내가 거실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며 모니터를 끄거나 다른 화면으로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몰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조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옆을 지나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일이 많으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네, 회사 일이 좀 어서 주무세요, 어머니.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껐던 모니터 화면에 부동산 증여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는 것을 올 것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연기는 이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작년에 돌아가신 경로당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증세가 더 심해졌나 봐.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그 말을 듣는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지쳐갔고 미영이를 향한 미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는 주말 아침부터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다 놓고 내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나는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우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미영이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경멸 대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나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은행 일도 대신 봐드리고 집 관리도 다 해드리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낯선 단어들이 까만 글씨가 되어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손안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잊을 만큼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서류예요, 서류. 어머니가 저한테 집안일을 맡긴다는 확인서 같은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도장만 한번 딱 찍으시면 이제 모든 골치 아픈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는 위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사탕을 주며 아이를 꿰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넘기라는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긴 이 집을,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삶의 터전을 고작 도장 하나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쳐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미영이는 내가 정말로 정신이 나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봐요, 어머니. 글씨도 많고 복잡하죠? 신경 쓰실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 어머니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제가 설마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미영이는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결코 나 혼자 있을 때 도장을 받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유일한 핏줄인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그가 보는 앞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내 아들 진우의 4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이는 그날을 D-데이로 잡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며 부산을 떨었고 당일에는 큰 케이크까지 사와서 잔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손주의 신나는 노랫소리와 진우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겉보기에는 더없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모두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서재에서 그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우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생일인데 내가 당신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려고. 진우는 선물? 무슨 선물? 이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는 내 앞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이 집을 주시기로 했어. 당신 이름으로. 이제 우리도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좋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나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내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그럼 정말이지. 어머니께서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재산 관리하는 걸 힘들어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관리해드리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생일 선물로 미리 증여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했어. 안 그러셨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나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 행복한 잔칫날의 분위기를 망치는 정신 나간 노인네가 될 것이고 아들의 생일 선물을 가로막는 욕심 많은 늙은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미영이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나는 내 아들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참으로 비참하고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붉은 인주가 담긴 도장집까지 꺼내 내 앞에 놓았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우리 아들 생일에 어머니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습니다. 진우의 기대에 찬 눈빛, 미영이의 탐욕스러운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의 초롱초롱한 눈빛까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함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미영이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 애미가 선물을 줘야지. 내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 애미가 선물을 줘야지. 내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갈라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승리를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들 진우는 철없는 아이처럼 감격에 겨워 눈시울까지 붉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어 붉은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선홍빛 인주가 마치 내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숨막히는 시선 속에서 나는 도장을 들어 증여계약서 위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곳으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1cm, 0.5cm 미영이의 입꼬리가 하늘로 치솟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감히 누가 방해를 하는가 하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진우가 누구지? 이 시간에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도장을 든 채 모든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곧 이 잔인하고 역겨운 연극의 마지막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순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미영이는 누구신데 남의 집을 함부로 찾아오세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잠시 후 진우를 따라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단정한 양복 차림의 최민준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미영이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영이를 잠시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의뢰인.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와 진우는 의뢰인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도장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항상 멍하니 허공을 헤매던 나의 흐릿했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신 나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심판자 박영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진우가 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미영이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미영이를 향해 내 70평생 처음으로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아프지 않다. 지금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단다. 세아가. 세아가라는 말에 힘을 주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영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영순 여사님의 재산 증여 의사를 최종 확인하니 철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저한테 전부 주시기로 했다고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미영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고 온 스피커의 전원을 켰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김미영 씨의 진심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죠. 최 변호사가 내 주머니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내 마지막 무기였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피커에서 작은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종년 오늘 생일이라고 유세는 하여튼 돈도 못 버는 게 집만 돼가지고.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며 나를 비웃던 바로 그 칠순 생일날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미영이는 사색이 되어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물이 뭐냐고? 백화점에서 제일 싼 스카프 하나 사줬지. 원피스? 무슨 원피스야?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거야.
그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저 할망구가 뭘 알겠어.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 진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미영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잔인한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종년한테 뭘 바라겠어. 그냥 좀 잘해주는 척하면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아주 가소로워 죽겠다니까. 이제 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시간 문제지. 내가 이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지.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마지막 말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미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그녀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하니 스피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일 케이크, 행복한 웃음소리, 그 모든 위선적인 풍경 위로 며느리의 추악한 진심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무너져 내린 미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께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내려놓았던 증여계약서를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박영순 여사님의 모든 재산, 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이미 한 달 전에 제3의 신탁기관에 완벽하게 신탁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재산은 박영순 여사님 본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단 1원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미영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뚝 그쳤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자 목표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진우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짓을 하는 줄은 꿈에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아니, 너는 몰랐던 것이 아니다. 외면했던 것이다. 내 어미의 고통을, 내 아내의 탐욕을 알면서도 너는 애써 외면하고 방관했던 것이다. 나는 나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두 사람을 향해 나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서? 그런 값싼 말을 이제 와서 내게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줄 용서 따위는 내게 남아있지 않다. 나는 최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저 여자에 대한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단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십시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는 무너진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만든 이 지옥에서 톡톡히 치르게 될 테니. 내 방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터져나온 울음소리와 절규는 다른 세상의 소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쿵 하고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 김미영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아들 진우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 그리고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하는 최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바닥처럼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냈어요. 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흘린 눈물이 이미 내 몸의 모든 수분을 말려버린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와 함께 문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 여자가 그런 짓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어머니. 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이진우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진우 씨. 내가 아들의 이름을 성까지 붙여 부른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 너머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내가 그어버린 선명한 단절의 선을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바깥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처참했습니다. 미영이는 소파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고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예정 통지서.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이름으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등 뒤로 진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내 인생 최악의 방관자였던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족? 그 말을 지금 내 입으로 내뱉는 것이냐? 내 어미가 종년 소리를 들으며 모욕당할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 아내가 내 어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았던 것이지. 내 어미의 썩어 들어가는 마음보다 내 아내와의 불편한 평화가 너에게는 더 중요했던 게지. 안 그러냐? 내 일갈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 아내와 함께 내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를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미영이는 밥도 먹지 않고 유령처럼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모습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남은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왔고 미영이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계법인에도 소문이 퍼졌는지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번지르르한 커리어우먼 행세를 하던 그녀는 이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초라한 실업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내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입술,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네, 제발이요. 종? 그 말이 귓가에 다시 한번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내 발치에 엎드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냐? 내가 내게 종년 취급을 받을 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더냐? 내가 치매 연기를 하며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 너는 나를 가엾게 여겨본 적이 있더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일어나라. 내 단호한 말에 미영이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와 내 남편 모두. 너희가 있을 곳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니다.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집은 진우 씨 집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남편이 내게 남겨준 내 피와 땀이 서린 내 집이야. 너희는 그저 내 집에 잠시 얹혀 살았던 세입자에 불과했다. 이제 방을 뺄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점거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영이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질기고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어두워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환했습니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내쳐야 하는 어미의 마음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끝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이제부터는 오직 나, 박영순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그러나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집안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상자를 포장하는 테이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나와 아들 내외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멍하니 서서 자신의 물건들이 상자에 담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초상집처럼 무겁고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실리고 텅 비어버린 거실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내 앞에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용서를 비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작별 인사인지 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먼저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진우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문고리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나는 그 말만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 70평생을 올가매던 질긴 악연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참으로 오랜만에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사기 미수와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적 체면과 경력은 정과자라는 주홍글 씨와 함께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우와 미영이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었습니다.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스쳐 지나간 바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휑했습니다.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쓰던 화장대에는 미처 챙겨가지 못한 값싼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고 진우의 서재에는 낡은 넥타이 하나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들어와 지난 세월의 묵은 감정들과 지독했던 기억의 냄새를 모두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들의 남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과거의 편린들을 도려내는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구원의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 가방에 내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평생을 간직해온 남편의 사진, 그리고 시장 좌판에서 번 돈을 모아두었던 낡은 통장. 그렇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역시 내게는 행복의 보금자리이자 동시에 고통의 감옥이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이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이 집을 떠나요. 당신과의 행복했던 기억만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려고 해요. 하늘에서 부디 내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나는 70평생을 살아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열쇠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향한 곳은 최 변호사가 알아봐준 도심 근교의 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신탁하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나의 집은 작지만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가만히 서서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아직도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종년이라고 나를 부르던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합니다. 하지만 이내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보며 안도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저 지나가 버린 악몽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70평생은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 터널의 끝이 낭떠러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내 인생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의 끝에서 나를 기다린 것은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또 다른 문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늦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보살피고 사랑해야 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들도 남편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강물처럼 내 남은 시간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롯이 나 박영순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존엄성이 짓밟혔을 때 그 분노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들 진우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며느리 미영처럼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의 가치를 잊은 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고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영순 여사의 이야기가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괜찮다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